지금부터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모두를 위한 성과 재생산권 이야기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포용돌봄과장 조성경입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네빈 여러분과 SNS를 통해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는 금년 12월에 발표 예정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각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각계 전문가로 TF를 운영하여 왔고 정책 연구 자문회의 등을 토대로 해서 여성의 임신 출산 중심에만 국한되었던 기존의 도구적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애 전반의 포괄적인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도입을 집중 논의해 왔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국제사회는 1994년 카이로 선언 이후에 인권 및 성평등으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인권으로 선포해서 자기 결정권, 질병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임신 출산까지 포괄하는 주요 과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은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우리 모두의 과제로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특히 저출생의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장이며 그간 마련해온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SNS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포럼을 보시면서 댓글창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환영사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 발제와 지정 토론을 갖고 온라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경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이렇게 같은 아주 중요한 주제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요새는 이제 비대면 토론회가 익숙해져서 오늘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들어와 계시는 많은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열어주신 우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문유경 원장님, 또 애정어린 특별한 축사를 보내주신 우리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성재생산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권과 삶의 질의 중요한 가치이죠.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낯선 주제입니다. 관련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라 저출산 대책과의 연결 지점에 대한 이해와 또 논의의 장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출산 기본계획 하면 임신과 출산 지원만을 떠올려 왔던 우리 관성적 정책 현황이 실제로 상상력 부족까지 함께 더해져서 결국에는 성과 재생산권이 이 저출산 대책과의 만남을 국민들은 물론 또 우리 정책 결정자들조차도 참 낯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출산 대책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도 참 어려웠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를 통해 성과 재생산 건강을 출산 장려의 인구학적 수단이 아닌 또 삶의 질 제고로 접근해야 하고 또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포함해 2030년까지 이루어야 할 국가 책무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재생산 건강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래전 국제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재생산권 개념부터 학습하고 이해해야 할 지금 단계입니다.
특히 국가와 사회 전반에 팽배하게 내재되어 있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억압과 성적 대상으로의 차별과 폭력이 사실 성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향유는커녕 제대로 된 정책 영역에서의 자리매김조차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에 대한 남녀의 왜곡된 가치관이 우리 남녀 모두를 불행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라도 좀 터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본격적 주제가 성재생산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제는 이러한 억압과 차별을 걷어내고 또 보편적 권리와 평등한 젠더 관계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논의하게 되는 성재생산권은 다시 국제 수준에 맞는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성재생산권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과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오늘 논의에서 다양한 의견과 또 성평등으로의 실천적 전략이 같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생애 전반의 성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출산 정책의 이 성재생산권 논의를 시작하는 어려운 단계에서 올 한 해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성재생산권 TF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또 연구 발제를 맡아주신 김선혜 신옥주 교수님, 또 자장을 맡아주신 조경의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처장님과 오늘 토론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성재생산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이 힘든 여정이지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신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유경입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정책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과 생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님과 박진경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재생산권 이야기를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보고 이제 저같이 그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사람까지도 오늘은 다 포함되는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임과 출산에만 초점되어 있던 모자 복원에서 이 성재생산권으로 기본 개념이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성재생산 건강보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만혼과 출산 연령의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구성의 다양화 등은 일상적인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에 따라 성재생산 건강 역시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법과 제도는 임신과 출산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보장받아야 할 성재생산 관련 건강과 권리를 간과하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적 변화는 우리 사회의 성재생산 건강, 그 권리에 대해 다시 고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은 생애 중기 전반에 걸친 성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성평등한 법안 마련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재생산 건강과 관리에 대한 논의를 기본적 인권의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5년 제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는 성재생산권이 여성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임을 밝히고 각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는 여성의 출산할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역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권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임신과 출산 영역에서만이 아닌 모든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바라보며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적절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좌장,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참여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 토론회 개최 축하를 위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의 영상 축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교적 조금 열려있고 관심도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성재생산권 이야기라는 이 오늘 제목은 좀 덜 익숙한 용어입니다. 재생산권 이야기. 저부터 교육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이 얼마나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이 진지한 공론의 장으로 올라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는 어떤 사회의 성 이런 문제가 그냥 화석화된 남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속의 하나의 권리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 토론 이런 행사가 그렇게 우리 사회가 변해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모두를 위한 성재생산권 이야기 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직접 어떤 현장에 혹시라도 가서 말씀도 듣고 생각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의 영상 축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재생산권 이야기라는 시기적절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년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성과 재생산 정책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임신, 출산, 장려 정책이 여성의 몸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시대에 따라, 필요에 따라 출산율을 억제하거나 장려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한 역사도 존재합니다. 최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청년층의 40%가 비혼을 나타나고 있고 미혼 여성의 48.8%가 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과 재생산 담론이
결혼과 출산, 특히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성공한 북유럽 국가들도 성평등에 해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과 재생산 정책 수립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하고 노동시장과 가족 내 성평등을 노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중절 처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까지 새로운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한 달 반가량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김선혜 교수님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며 시간은 각각 20분입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성과 재생산 건강권 TF 위원이시자 이화여자대학교 재직 중인 김선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 필요성 및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김선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출산위원회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 TF팀에서 1년간 논의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여서 그러니까 성과 재생산 건강이라고 하는 영역이 모든 영역에서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왜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과제들,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고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 저출산 사회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현재 왜 이것이 시급한 과제인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봐오셨던 이 출생률과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이제 굉장히 한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서 이 인구의 변화, 급격한 인구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2000년도 중반 이후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출산 기본사회 계획 4차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출생아의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합계 출산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이제 그럼 어떻게 다시 출산율을 올릴 것인가 혹은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더 많이 늘리고 임신 출산을 더 많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전에 왜 이러한 방식의 인구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자녀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개인들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필요성의 태도에 대한 여러 조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 그리고 없는 것이 그러니까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보다는 없어도 무관하다 혹은 없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지 이제 여성의 태도만이 아니라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 사회 전체의 모든 개인들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가족의 규범이라던가 어떤 부부의 규범 혹은 여성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어떤 생애 주기상 정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다른 방식의 삶의 기획을 하고 있는 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세에서 49세의 비혼의 비율이 이제 1990년대와 비교를 했을 때 2000년도, 2010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의 핵가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굉장히 정상가족의 형태로서 상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구는 사실은 1인 가구이거나
비혼 가구, 그리고 이 비혼 인구 49세 이상 이후에 뭐 결혼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임신 출산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생각했던 방식의 어떤 가임기라고 하는 연령,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생애 주기상 과거의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회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임신 출산을 계획하지 않고 있거나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있는 개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저출산 기본 계획뿐만이 아니라 이 폭넓은 모자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결혼과 임신 출산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초혼 연령의 증가는 초산 연령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고 또한 이 반면 첫 성경험의 연령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의 영역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임신 출산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는 이 영역이 개인의 전 생애에 있어서도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 성재생산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혼과 만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극복을 해야 되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변화의 한 현상으로, 그러니까 개인들의 생애 기획이 바뀌고 있고 인구가 변화하고 있고 개인들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혼과 만혼을 하나의 변화한 사회 현상으로 수용을 하게 된다면 개인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의 지원을 넘어선 통합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의 보장 영역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까지 기존의 정책들은 왜 충분히 통합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결혼 혹은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그러니까 수요자의 요구와 맞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 대한 응답인데요. 임신 출산 장려와 피임 임신 중단 지원이라고 하는 영역을 봤을 때 물론 임신 출산 장려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 없거나 뭐 그렇다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혹은 그보다 좀 더 피임과 임신 중단에 대한 지원 역시 굉장히 통합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단, 그러니까 임신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신 중단이나 혹은 피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책 요구가 이 변화한 개인들의 삶의 기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이것들이 개인들이 수용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90.8%의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 사회는 여성이 임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다. 혹은 우리 사회는 여성이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 대답한 비율은 굉장히 낮은 이 39.5%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많은 여성들이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충분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임신 출산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원래 정책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더 큰 압력으로 재생산을 강제하는 혹은 임신 출산을 강요하는 역할로 이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자율적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성과 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임신 출산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 기혼 여성에 집중되는 경향 혹은 기혼 여성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혼인관계 있지 않거나 비혼이거나 미혼이거나 아니면 임신 출산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이 임신 출산과 모자 건강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영역이 많이 놓여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식 질환이나 성매개 감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되게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든 아니면 이거에 대한 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질적으로는 많은 비혼, 미혼 여성들은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산부인과라고 하는 것은 기혼 여성이 임신 출산을 하기 위해 가야 하는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통합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이라고 하는 영역은 임신 출산과 관련이 있지만 그 외의 영역도 포함을 한다라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미혼 여성의 실질적인 성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산부인과 접근도라고 하는 것이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혼 연령의 증가 혹은 이제 아예 전생에서 임신 출산을 경험하지 않는 개인들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기존의 정책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아예 한평생 산부인과 진단을 받지 않게 되는 혹은 진료를 받지 않게 되는 개인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성재생산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개인들의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임신 출산에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낯선 이름으로 그러니까 친숙하지 않은 어떤 용어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UN 34차 총회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서는 결혼과 가족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내용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94년도 국제인구개발회의 카이로 행동강령에서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하나로서 정의가 되면서 이때 정립된 이 재생산권의 개념이 여러 이 국제인권 규범의 내용으로서 정립되고 확립되어서 이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 번역, 그러니까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nd Health라는 내용을 이제 한국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이제 한국의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권리의 개념들을 더 채워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가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5년 제4차 세계 여성 대회 북경 행동 강령에서도 어떠한 강제나 차별,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 그러니까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은 이 분리되어서 사고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과 재생산, 성 재생산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영역인데요. 성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나 기능 저하, 장애가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인 복지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재생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수, 자녀를 가질 시기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최고 수준의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 이제 재생산 건강입니다. 그래서 성과 재생산 건강은 성과 재생산 권리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과 권리라고 하는 개념 역시 이제 성과 재생산만큼 함께 계속 통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문제에 있어서 생애 주기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건강권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유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의 접근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은요.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개인의 생에 있어서 재생산 건강에 있어서 한 부분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신 출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개인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다 보장할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재생산 건강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임신 출산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 혹은 남성도 재생산 건강, 그러니까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서
모든 개인은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매개 감염이나 자궁 관련 질환은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앞으로 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임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되는 자궁 건강은 임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출산 계획과는 상관없이 충분히 한 개인의 건강의 문제로서 추구되고 추구할 권리로서 예방되고 치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임신 출산을 이제 다 마친 혹은 그 시기를 지난 여성의 경우에도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영역의 질환, 예를 들면 자궁탈출증과 같은 질환은 삶의 질에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보장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근성 강화라고 하는 것이 성과 재생산 건강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인구 집단별로 다르게 주어진다면 또 다른 영역의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 더 접근성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재생산 건강 영역에서 건강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 계급, 이주, 거주 지역, 장애, 혼인 상태 등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접근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회적인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출산 위원회 성과재생산 TF팀에서 이제까지 논의를 했던 이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보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재생산 건강이라고 하는 영역은 개인의 전 생애에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개인은 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과 관련된 실천을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것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았거나 그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그러한 침해 요소들을 없애고 어떻게 개인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러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등한 성인식 및 권리 강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을 수 있고, 피임에 대한 정보를 이제 학교 성교육이든 아니면 기타 등등에서 받을 수 있고, 피임과 관련된 의료적인 기구나 아니면은 약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형식적으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이 친밀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여성이 자율성을 발휘하거나 협상력을 갖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피임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임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없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으로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성인식과 권리가 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포괄적인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진되어야 되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교육자료 검토와 보완이 이제 과제로서 제시가 되었고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평등한 성문화 조성 캠페인 같은 것이 이제 과제로서 고민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건강권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출산 기본 계획 피임과 임신 중지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어떻게 같이 통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성과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어떤 한 여성은 피임을 하기도 하고 임신 중지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임신을 준비하기도 하고 출산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여성들이 개인의 생애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인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피임 임신 중지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접근성 확대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피임과 임신 중지를 경험하게 하는 이루적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고 이것이 이후에 통합적으로 한 개인의 건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이제 안전한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건강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제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보장 법제 정비의 내용인데요. 재생산 건강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많이
심화된 논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이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내용이 앞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법 제정 그리고 성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추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의 모자 보건의 틀로서 통합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도달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의 기본적인 이 추진 체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생의 성재생산 건강 종합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의 제공, 알 권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및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한 개인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실천하고 권리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이 불평등한 젠더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포함되게 된 것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 그리고 비동의 간음죄 신설의 과제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 재생산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재생산 건강 검진을 학교 건강 검진에 포함하는 내용, 그리고 청년기 성재생산 건강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월경 건강 보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월경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건강한 월경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이제 이 과제에 포함이 되게 될 예정이고요. 월경 용품에 대한 안정성 제고 방안, 그러니까 이 생리대에서 독성물질 검출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지금 몇 년 사이에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이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보편적 월경 보장을 위한 지원. 그러니까 청소년은 나중에 커서 아이를 낳을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월경을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월경을 하는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계속 살아야 되는 어떤 여성에게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이 사람의 한 삶과 건강에서 겪어야만 하는 일로서, 그러니까 보편적인 건강의 문제로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사이에서 건강 격차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보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임신과 건강관리의 지원인데요. 남녀 모두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그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의 확대, 그리고 저소득 산모와 신생아의 지원의 부분이 이 내용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보장의 내용인데요. 이 난임 보장의 내용이 그냥 단지 뭐 어떤 난임 시술을 지원을 확대하여서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출생아의 숫자를 몇 명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어떠한 이 체계 시술 관리를 체계할 수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병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체계가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 재생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이제 일터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노동권을 이제 보장을 하면서 어떻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난임 치료 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 서비스 취약 지원 및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과제인데요.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테고요. 각 인구 집단별로 특히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성 장애인 그리고 결혼 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 및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격차와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책에서 보편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서 이제 각 개인들이 놓인 사회적 위치와 상황들을 고려하여 이 모두를 위한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저 과제에 함께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혜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님께서 발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 관련 법제 연구를 수행하셨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신옥주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과제를 이제 수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을 하였고요.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그 일부의 내용입니다. 성재생산 건강의 권리가 헌법에는 어떻게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가를 이제 먼저 살펴보고 하위 법령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의 내용과 이념에 상응하게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위 법령은 어떻게 헌법에 부합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는 자기결정권, 혼인의 자유, 차별금지, 알권리,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 건강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은 자기결정권은 자유권이고 혼인과 가족의 생활에 대한 권리라든가 국가의 모성보호라든가 건강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불리는 기본권의 영역입니다.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자유권입니다. 차별금지는 평등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입법자들이 이 세 가지의 사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 법률을 어떻게 제정할지, 어떻게 개정할지, 어떠한 내용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내용은 아까 전에 발제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한번 살펴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헌법적 내용과 근거를 먼저 보시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기본권이 헌법 제10조에서 도출이 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보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생관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을 확립하고 자기 관에 따라서 실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그 개념이 바로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입니다.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판결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표현을 한 그러한 결정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임신, 출산의 그 이후의 수유 혹은 출산의 중단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재생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고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판결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태아의 발달 단계와 생존 능력과는 무관하게 임신 전 기간을 통틀어서 낙태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를 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 출산, 유지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태아의 발달 단계와 생존 능력과 유관하게 제한은 가능하지만 전 영역을 통틀어서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근본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자유로운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입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제36조 1항의 혼인의 자유, 가족 구성권에 대한 권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혼인 가족 생활에 있어서 개인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을 하고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해서는 개인의 자율적인 그리고 가족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러한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성 공공성을 이유로 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은
혼인 가족 생활의 형성에 일방적인 국가의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의 존엄 그리고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 자유로운 혼인에 대한 권리에 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 건강,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차별 금지입니다. 헌법 제11조에서 일반적 평등을 규정을 하고 있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생활이라든가 자녀 유무, 혼인 유무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헌법에 따라서 금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차별받지 않고 성생활이나 자녀 결정이나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자기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이고 차별 금지의 중요 내용이라고 우리 관련 주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대에 있어서는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 즉 나의 사상과 의견을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하는 이런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알 권리라고 하는 새로운 기본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아야지 표현을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알 권리가 현대적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알 권리의 내용을 보면 정보를 수령하고 정보를 접근하고 정보를 청구할 권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접근이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알 권리의 실현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상담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성보호 노력 의무로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약한 그 수준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 모성의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모자보건법은 모성을 임산부와는 다르게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은 15세에서 45세 여성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가임기 여성을 위한 어떠한 건강, 생식 건강의 관리를 지원을 하는 사업을 모자보건 사업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성을 이렇게 널리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는 임신, 출산, 수유 중에 여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임신, 출산, 수유 시기의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모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임산부와 출생 아동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우리가 모성보호 의무를 한번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상 가임기 여성을 모성에 포함하는 것은 그리고 헌법 제36조에서 모성보호 의무를 넓게 이해를 하는 것은 여성의 생식 기능을, 출산 기능을 강조한 그런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가임기 여성의 건강은 모성보호가 아니라 재생산 건강보호 차원에서 이해되고 당연히 이제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권도 헌법에 근거가 있는데 건강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보호 의무를 이제 국가에게 부담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이 헌법에서 의미하는 건강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은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강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취지로 건강권과 관련한 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관계 법령의 문제점은 제가 살펴보기에는 가장 먼저 정상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발제에서도 잘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가족 해체를 위기로 보고 정상 가족을 고수하려고 하는 어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국가주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즉 출산을 국민의 의무로 파악을 하고 장려를 하고 있고, 이혼을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건강한 가정의 위기로 보고 이혼을 가능하면은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여성의 객체화를 통해서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보다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서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시각이 관계 법령에 투영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관계 법령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그리고 관련이 깊은 문제 있는 법률부터 좀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 단위라고 해서 매우 협소하게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해서 국민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담을 시키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노력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사적인 영역인 임신, 출산, 혼인, 이혼에 대해서 깊이 국가가 관여하고 있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고착을 하고 법정혼을 중심으로 하는 협소한 가족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고, 이혼을 가정의 위기로 건강가정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저는 이제 한계가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의 목적부터가 출산율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출산율을 제고하는 인구 정책을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역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률로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가장 문제적인 그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 제5조 1항 같은 경우이죠. 국민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든가, 또는 인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의 자유의 영역으로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혼인하고 출산하고 가족을 구성하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출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객체화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보건법도 역시 헌법의 내용과 이념에 상응하지 않은 면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모성을 가임기 여성으로 굉장히 넓게 포함을 하고 여성의 출산 기능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임기 여성의 건강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임기 여성이 건강해야지 건강한 출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성이 스스로가 임신, 분만, 수유, 생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던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을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국가가 규율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자신의 기본권 실현의 관점에서 보면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모자보건기구에서는 이제 모성에 대한 다양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의 생물학적인 어떤 출산 기능을 강조를 하고, 영아의 건강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여성의 출산 기능을 보호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형법에서는 이제 그 낙태죄를 처벌을 하고 있었고, 모자보건법에서는 5가지 사유를 들어서 임신 중절을 정당화하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그 낙태죄 규정을 269조와 270조 모두 이제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법제 정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도 같이 개정이 될 텐데, 모자보건법과 형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모자보건법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일체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이 하위 법령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야 되고, 관계 법령은 건강 보호와 이제 권리 보장의 관점이 아니라 인구 정책을 위한 여성의 출산 기능을 지원으로 출산 기능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관계 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고, 관계 법령의 개정 시에 고려될 사항은 먼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사적 영역의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자제를 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기본법과 법률들은 보시는 이러한 기본법과 법률들입니다. 한두 개가 이제 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위한 법률로 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관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의 법률들이 함께 동시에 개정되고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법령들이 권리 보장의 관점이 전혀 관철되지 못하고 있어서 개정이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이나 혹은 기본법이 필요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해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화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안이 모자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제1안이고, 모자보건법의 개정 방안으로 제2안은 모자보건법을 모와 영유아의 건강보호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협소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을 위한 법률이 되지 않도록 하고 모성과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러한 책무를 규정을 하면서 다양한 여성들에게 지원, 임신과 출산 지원을 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좁은 내용의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보호에 법률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기본법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본법으로 제정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방금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법률로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보장을 일부분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가 모자보건법이라든가 노동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법률에서 각 영역별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법률들을 포괄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장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적인 지침을 주는 법률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장점이 이제 있습니다. 기본법으로 제정할 때의 단점은 기속력이 이제 매우 약하다는 것이죠. 지침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기속력이 약하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법으로 우리가 제정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기본 이념으로 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에서 기본권으로서 존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성건강, 성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 권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의 정의 규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이념에 맞도록 한다고 하는 그러한 관계 규정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 체계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앙기구를 수립을 해서 추진 체계를 이제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두어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심사 등을 하는 어떤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재생산 건강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이제 시책을 마련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고, 인식 증진,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차별 금지를 이제 구체적인 개별적 권리로서 보장을 하면서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또는 성과 재생산 건강권이라든가 정보 접근권, 서비스 접근권, 월경에 대한 권리, 피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임신에 대한 권리, 임신 중단에 대한 권리, 출산에 대한 권리를 권리 부분에서 보장을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각 사회적 약자의 환경과 상황에 부합하는 그러한 권리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내용으로 기본법 안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질 지정 토론을 위해서 잠시 장례를 1, 2분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지정 토론 및 온라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저출산고령사위원회 성과재생산건강권 TF위원이시며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이신 조경혜 총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혜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여기 발표 토론자분 외에도 오늘 이 시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토론회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의 나백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숙 탁틴네일 상임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세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 건강연구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네 분 토론자분들께서는 오늘 두 가지 발표 내용 성재생산권을 위해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의견들을 충실히 제안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한 분당 10분 내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경희 정책연구실장님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미리 정리해서 보내드린 토론문 보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페이지가 47페이지에 이제 토론문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단은 두 발표문의 전반적인 주장과 논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정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은 제1차, 3차, 1차부터 3차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공통된 정책 의제였습니다.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등 모자 보건 사업과 함께 난임 부부 지원, 임신 분만 취약 지역, 고위험 산모 의료 지원 등이 이제 과제로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은 산모와 영유아의 실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런 정책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질 때는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틀 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부터 3차의 기본계획에 이르는 약 15년 동안 유지되어 온 출산율 제고라고 하는 목표는 산모와 영유아의 권리와 복리의 완전한 보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서 2014년도 기준 합계 출산율 0.03명 상승 효과를 거두었다는 이게 이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나오는 그대로의 문구입니다. 1,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난임시술이 여성과 아이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1차 기본계획 보완판에서는 부적절한 인공 임신 중절 예방사업 강화가 과제로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임신 출산 지원은 앞선 두 분의 발표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여성의 몸을 인구 증가의 도구로 사용하고 통제한다는 비판, 그리고 임신 출산 계획이 없거나 정상가족 범주 밖에 있는 개인들의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를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판에서 이제 이러한 방향에서 전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잠시 짚어보고 싶은 것은 1994년에 이것은 이제 김선혜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카이로 국제인구회의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인구정책 패러다임은 인구의 양적 통제에서 인간의 삶으로 관심을 전환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존중, 재생산 건강을 기본적 인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또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보장이 인구정책의 원칙 중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일찌감치 변화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목표를 제고로 하는 정책의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발표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판은 이런 문제인식을 반영해서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3차 기본계획 원안에 제시됐던 2020년 합계 출산율 1.5명이라고 하는 야심찬 목표치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돌보고 일하는 사회로 정책 방향이 명시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넘어서 양육기 근로자의 자녀 돌봄 여건 개선, 사각지대 없는 아동 돌봄 체계 구축, 가족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들이 보완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출산 장려라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주요 걸림돌인 3대 장애 요인 해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수정된 과제들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 진단과 해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함께 돌보고 일하는 사회라는 명시적인 목표를 넘어서서 보다 궁극적인 목표로서 출산율 증가에 대한 기대가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친화적 국민연금 및 세제 개편, 다자녀 지원 확대, 이런 과제들에는 출산율 제고에 대한 일종의 강박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출산율 제고에 대한 강박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내재화되어 온 저출산 위기 담론에 의한 공포감의 발현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차 기본계획 수정판에서는 출산 장려라는 정책 방향을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책 문서뿐만 아니라 저출산 이슈하고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장에서는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라는 현상 자체는 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기본 전제인 인구 재생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견하는 것이므로 저 역시 이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형식 논리적으로 우리는 쉽게 출산율 제고를 지향해야 될 바람직한 미래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실질적 효과성을 가져오기도 어렵다는 것이 지난 15년간의 정책 추진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교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다 생산적이고 유용한 접근은 저출산에 대한 자체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의 징후로서 이것을 읽어내는 성찰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임신 출산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남녀 간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성은 생계부양자고 여성은 가사 양육자라고 하는 성별화된 생애 과정의 규범을 지지하던 사회 경제적 토대가 이미 와해됐고, 그래서 결혼과 임신 출산이 더 이상 청년의 보편적인 생애 과업의 일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화된 생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족되지 못한 사회에서 결혼과 임신 출산은 미래의 삶의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키는 삶의 위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젠더 관계에 조응하는 사회 제도와 시스템, 문화의 근본적인 재편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정책 대응이야말로 저출산 시대가 요구하는 지혜로운 해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에 기반해서 제가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은 그동안 기본계획에서 한 번도 등장해 본 적이 없는 정책이고, 그래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발표 내용들은 임신 출산기 여성만이 아니라 유년기부터 노년기 생애과정 전반의 남녀를 모두 포괄하고 성과 재생산 실천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인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전제하는 프레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오래전에 도입된 인권 관점을 저출산 정책에 통합하는 것임과 동시에 출산율 제고 프레임과의 단절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재생산 건강권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두 분 발표하신 내용에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제가 지금 와서 신옥주 교수님 발표문을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 원고를 읽을 때는 지금 모자보건법에 대한 이제 개정에 대한 정비 방안으로 지금 완전히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과 이제 이것도 부분 개정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부분 개정으로는 지금 말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대안을 같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김선혜 교수님이 제안한 세부적인 정책 방안에도 굉장히 제가 동의하고 이견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생애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이제 이론적인 틀은 제안을 하셨는데, 실제 제안된 이제 과제들을 보면 노년기의 성적 실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이제 부각되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생애 주기에 따른 재생산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서비스는 청년기나 청소년기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인상입니다. 그래서 노년기까지도 좀 포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 취약제 지원 및 접근성 강화는 이게 분만 취약제 지원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있었죠.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임신 출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임신 출산기 이후에 노년기 여성의 산부인과 질환, 이제 이런 부분이 분만 취약제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다뤄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노년기까지 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 방안이 좀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네, 마경희 정책실장님 토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앞에 발표문에 대한 논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특히 성재생산 권리 보장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가 상당히 깊다.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방향을 좀 더 전환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두 분 발표자들께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서울시립대 나백주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10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그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뜻깊은 토론에 초대받아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일기 저출산 고령 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 같이 논의도 하고 했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논의의 내용이나 철학 이런 부분들이 깊어지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이 성재생산 건강 관련한 내용들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나 어떤 인권적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보건 분야에서도 진즉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고, 모자보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재생산 건강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사실 진즉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정부 정책으로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하고 앞으로 이제 이게 정책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단순히 모자보건에서 성재생산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기존에 사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이 굉장히 왜곡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산모 어린이 건강을 위주로 해서 이런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거가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가족계획 사업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모자보건은 오히려 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어져서 실제로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나타내지면서 모자보건 업무는 사실 일선 지자체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진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동안에 그 모자보건과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나라 가족계획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어떤 모자보건에 관한 정책이 굉장히 성차별적인 그런 부분이라거나 또는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한 그런 부분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측면에서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그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해서 이 모자보건을 뛰어넘는 그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그 성건강과 또 재생산 건강의 영역이 확대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그 성차별적이고 그다음에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인구 조절과 관련돼서 출산율의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현상이라거나 인구 밀집도,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인구 집단 사이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출산율 조절과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인권적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고 제가 이거 좀 찾으면서 이거 보다 보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의 인구 변화를 내다보면서 그 사회에서 이 인구 변화가 어떻게 이 사회 여러 가지 뭐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충격을 완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쪽으로 이 정책들을 고민하는 미리 예방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한다는 것을 좀 봤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으로 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정책 방향이 나간다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김선희 교수님 발표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 동의를 하고 그게 다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일부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좀 더 구체화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 특히 저는 지금 이런 성과 재생산 관련해서 또는 출산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인구 1인당 쓰는 예산의 비중들을 국가 간에 비교해보는 그런 작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문헌을 봤었을 때는 지금 OECD 대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비율로 이런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확충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 전 생애에 걸쳐서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는 그런 국가의 어떤 보호 인프라나 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신옥주 교수님의 어떤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헌법에 있어서도 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보건에 관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애매한 부분이고 사실 저는 건강과 관련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시적으로 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 보호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헌법 개정이 되어져서 이후에 어떤 법적 개정이나 예산의 배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서울시에서 저도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잠깐 해보면서 여성가족정책실하고 함께 이런 저출산 문제라거나 성건강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것도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지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구체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까지 무수히 많은 법에서 많은 계획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계획이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는 그 예산에 대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좀 제시가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지고 기본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시행 계획들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때 뭐가 좀 돼도 구체적으로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벽주 교수님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나라 여태까지 인구 정책이 인권에 기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책이나 뭐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어떤 몸과 삶을 그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좀 와닿았고요. 특히 이런 이제 성건강, 재생산 건강이 권리로 보장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되고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지자체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 하는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때에는 이런 공공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인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의 요구에 맞게 충족되고 보장이 되려면 중앙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량 이런 권한도 좀 더 충분히 균형 있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숙 탁틴네일 대표님께서도 토론 10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성재생산권이라는 그 중요한 주제로 토론을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실 이 용어를 많이 사용했었고 그런 고민도 하긴 했었지만은 깊이 있게 고민을 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생각이 오늘 이제 토론을 그 발제를 들으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박진경 사무처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성의 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담론이라든지 통제하는 방식이라든지 성적 대상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토론에서는 그거보다는 그런 재생산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성교육, 아까 그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그 성재생산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생애 주기에 맞는 그런 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교육 내용에는 재생산 기능과 성적 감정을 다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재생산 권리를 위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하고요. 성매개 감염병이라든지 HIV 검사라든지 치료, 피임, 성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들이 포함되는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이제 포괄적인 성교육을 이제 어릴 때부터 실시해야 된다. 연령에 맞게 발달 단계에 맞게 실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8년하고 2018년 두 차례에 거쳐서 유네스코에서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성은 관계,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젠더, 폭력과 안전,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인간의 신체화 발달,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 건강 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그 포괄적인 성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적으로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후퇴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제 순결 교육이 처음에 얘기가 되기 시작했었고 70년대에는 어떤 그 생리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간단한 교육들, 여학생 대상 교육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현실이었었고요. 그러다가 90년대 이제 북경 여성대회 열리고 90년대 후반에 청소년들의 어떤 성적 행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되면서 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한번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여성부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그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성교육에 많이 진전이 있는 것 같이 보여졌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인가 8년도에 학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보건교과도 채택이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보건교육 안에 성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그런 그 기초도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2015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그 교육부에서 이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거 만들게 되고요. 그 표준안은 기존에 우리가 추구해왔던 포괄적인 성교육과는 약간 방향이 다른 어떤 금욕주의적인 성교육이라든지 순결을 지향하는 거라든지 되게 약간 통제적인 방식의 성별 고정관념이 좀 강하게 반영된 그런 그 성교육 표준안이 만들어지면서 상당 부분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학부모들 중에서도 그 성교육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든지 그런 금욕주의적인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 집단적으로 항의를 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학교에서도 성교육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기도 했고 그런 그걸 다루는 그 부처에서도 좀 위축된 상황에서 그 되게 좀 보수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또 현재의 현실인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지 이런 아니면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성평등 교육과 성교육과 관계는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런 담론들도 형성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것과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좀 어려운 지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입시 위주로 교과가 많이 편성돼 있고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도 초등학교에서는 보건교과를 하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그 보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성교육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거를 확보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볼 때는 또 학교마다 학교 관리자분과 담당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시설을 확보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교육 표준안이나 교육부 지침은 어쨌든 관련 교과에서 조금이라도 다루게 되면 성교육을 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성교육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보고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편차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또 학교만 탓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렇게 교육을 하려면은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 이런 그 성교육이라든지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장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훈련하거나 이런 기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외부 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외부 강사한테 의존하려면 그 많은 아이들한테 반별 수업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훨씬 더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사실 외부 강사라고 하더라도 또 그 외부 강사도 사실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단체에서 이제 훈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단체마저도 시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준 차이가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외부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이 학교 성교육을 전부 다 감당할 만큼 또 인력풀이 존재하냐 이것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그 학부모들의 항의라든지 쟁점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거를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같은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다루는 방식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혹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교육과 관련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약간 그 100년대계라는 생각으로 좀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번에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기본법 안에 이제 그 성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으면은 그러면 뭔가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교과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누가 교육을 할 것이고 또 그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인가 그러니까 교과과정 개편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이들 시민교육이라든지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포괄적인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사들을 어떻게 이제 트레이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뭐 제 생각에는 약간 복수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교육대학원이나 이런 데 이제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그 자격을 취득하고 그래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이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예산이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연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계속 그 성교육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다시피 상황은 되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온갖 정보들을 얻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런 성범죄 그 가해자나 피해자 연령이 저연령화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아이들을 그 교육하기는 어려운데 여전히 그 나답기라는 동화책에 대해서 담론에서 벌어지지 굉장히 그 아이들은 이만큼 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굉장히 뒤처져 있는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그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화는 폐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현실에 맞는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면서 그걸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걸 어떻게 법에 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숙 대표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 교육과 사례를 이렇게 접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실까 하는 게 그대로 전달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고 성재생산 건강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발표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보통 성교육 이야기하지만 국제적인 어떤 권고는 컴프레hen시브 해서 포괄적 성교육이고 그 내용은 정말 인간으로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런 8가지, 10가지 요소들을 다 담아내는 그 안에 건강도 있고 관계도 있고 뭐 이런 모든 부분이 담겨 있어서 정말 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잘 되려면 학교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있어야 된다 하는 취지이고 또 이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좀 학교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포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좀 급하게 성교육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너무 좀 중요하다 이런 걸 촉구를 해주셨고요. 아마 이제 학교 보건법에도 성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 후퇴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도 이 기본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는 많은 분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네 번째 토론자이십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김세롬 시민건강연구소의 젠더와 건강연구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건강연구소 김세롬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자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 다 너무 공감하고 그냥 성과 재생산권도 아니고 모두를 위한 성과 재생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2020년이 되었구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30대 여성으로서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로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발제문을 준비하였는데요. 저희 연구소는
연구소가 출판한 책 중에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재생산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규범이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람들의 몸에 결국은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있고, 사실 보건학이 전체 학제와 비교해보면 그리 진보적이라고 꼭 주장하기 어려운 학제임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이제 아까 나백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성건강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 건강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데에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착취당하고 나면 몸이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병원으로 오고 의료를 이용하게 되고 그 현장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보건학과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의 최종 그 보루처럼 이제 마지막 그 사람들의 고통을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외의 근거들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어떤 필요들이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제도들이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성과 재생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 건강 보장이 있는 나라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보장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도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의료와 과학 자체의 여성을 고려하지 않는 남성 편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최근에 영국 왕릉 산부인과 학회가 굉장히 보편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영국의 보건의료 체계도 이렇게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사춘기부터 이제 25세 젊은 성인이 되기까지는 2차 성징을 경험하고 월경과 성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교육이 제공되어야 이후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고 성별에 따른 위계나 젠더 권력을 포함하는 관계 수업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뭐 HPV나 성매개 감염에 대한 예방, 피임, 신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고 단지 성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임신 중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학교 안에 이제 무료로 콘돔을 배부해주는 섹슈얼리티 클리닉이라던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성건강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25세에서 50세의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가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임신을 결정하고 이제 임신이 된 이후에 그것을 등록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임신을 하기 전에도 여성들은 몸에서 준비가 필요하죠. 이제 특히 만성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던가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예전에 암 투병을 했던 젊은 여성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 여성들은 어떻게 임신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료 서비스들을 충분히 받고 있냐, 아마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임신 시기에 이제 당뇨나 고혈압 같이 이제 임신성 질환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들은 임신 중에 그런 만성 질환,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나타났으면 이후 사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산모의 건강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건강에 대한 개입은 있지만 여성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개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아까 그 나백주 선생님 말씀하셨던 서울시에 굉장히 평가가 좋은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산후 우울증이라던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임신 중 고혈압이나 당뇨를 경험한 여성이 이후에 만성질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입까지 하고 있느냐, 아직 프로그램에 그런 여성 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세 이후에 여성들의 몸은 사실 오랫동안 의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왔던 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히려 이 시기에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여성의 삶의 질과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근거가 축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시기에 여성의 건강, 완경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교대 하고 있는 간호사가 이제 그러니까 완경기 증상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장기간 수술을 해야 하는 여자 외과 의사가 그 폐경기 증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특히 한국의 현재 노년기 여성들은 의료진의 도움 없이 자연분만을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이 많죠. 게다가 소득 수준도 낮고 이제 한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자궁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궁이라던가 골반 내 장기가 탈출되는 이런 심각한 질환이 있어도 이 부분을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알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김동식 박사님이 했던 연구도 그렇고 제가 올해 참여했던 연구에서도 이제 성인지적 재생산 건강증진 모델 개발 기초 연구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용역을 통해서 일부 이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발표 자료로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진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한 36% 정도 되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보다는 오히려 타인의 시선이 꺼려지거나 진료가 불만족스러울 것 같다거나 이와 같은 문화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연령을 불문하고 이런저런 성교육에 노출되었던 20대들은 너무 실용성이 떨어진다, 자신들이 정작 필요한 정보는 유튜브와 친구들에게 얻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40대 이상 집단에서는 학교 공교육을 포함해서 이제 집에서도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생리불순이나 폐경기 증상을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를 이유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들이 그건 그냥 원래 노화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거나 충분히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불쾌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나는 나의 이런 건강상의 어려움과 힘듦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무속적인 방법을 찾는다거나 굉장히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에 따른 성생식 건강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제 성과 재생산 건강 기본법이 만들어지든 모자보건법 완전 개정이 되든 이후에 이제 정책은 어떤 이제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그래도 관련이 있는 계획으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있을 텐데요. 이 계획 안에서 사실 이제 생식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전히 모자보건에 대한 이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일부 피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난임 여성 지원, 청소년 생식 건강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영역이 넓어지고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청소년의 월경 건강이라던가 노년기 여성의 생식 건강 이야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정보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어떤 건강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국가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한국 의료 패널, 국민 건강 영양 조사 등에서 성과 재생산과 관련된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젠더 아이덴티티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출산력에 대한 조사도 이제 기존의 이제 전국 출산력 조사에서 이제 물어보는 방식은 어떠냐면 당신은 몇 명의 아이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앞으로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서 몇 명의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굿마허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성생식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민간 연구소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만약 지금 임신을 한다면 그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은 지금 임신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정상 가족을 전제하고 그 정상 가족의 완성은 몇 명의 아이를 예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면,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어서, 사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같은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미국의 여성들은 지금 너무 의료 이용도 어렵고 상황이 힘드니까 아이를 조금 나중에 낳겠다, 조금 미루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선 그런 종류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관점이 없다는 것인지는 이제 따져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10분 조금 넘긴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하면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률 체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수선을 통해서 보장할 수 있는 여성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성과 지표가 딱 하나, 분만 건수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사실 산모보다는 노년기 여성이 훨씬 많죠. 그리고 그 노년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식 건강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노년기 여성들이 이제 제가 갔던 인터뷰에 의하면 밤 늦게 온대요. 문을 닫았는데 몰래 주말에 오거나 밤에 와서, 지금 이제 산부인과 가면 할아버지들이 놀린다고, 몰래 왔는데 잠시 봐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는 산부인과 선생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에서 범위를 산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그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에서 폐경기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와 관련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도 조금 더 그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토론하겠습니다. 네, 김세롬 센터장님께서 좋은 토론 또 마무리로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보건의료에서 생애 주기에 따른 성건강,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런 보건의료가 체계가 되지 못한다 하는 점을 진단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뭐 그 건강정책, 지금 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도 2021년부터 5년짜리 계획이 올해 말에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성과 재생산 건강 분야의 내용들이 다 촘촘하게 반영되고 시행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충족 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필요한데 이용을 못하는 걸 미충족 의료라고 하고, 국가의 그 정책의 목표에서는 이런 미충족 의료를 가장 낮추는 게 건강 보장의 정책인데, 사실 저희가 치과가 비용이 높아서 미충족 의료가 되게 높아요. 근데 놀랍습니다. 우리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그러니까 성재생산 건강 분야에 필요한데도 의료 의용을 못한다는 응답이 36.1%가 나온 거는 대단히 지금 모든 국민들이 남녀를 포함해서, 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노년기에도 이 분야의 건강 서비스와 보장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다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이제 지정 토론은 모두 들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발표 내용을 또 보완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신 의견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왔으니까 발표자 두 분께 좀 답변과 의견에 대해서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혜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굉장히 세세한 각 영역별로 토론을 잘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 발제 내용과도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더 생각과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과 관련돼서 앞으로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지금 마경희 선생님과 김세론 선생님께서 분만 취약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러니까 두 분 지적해 주신 내용 저도 되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분만 취약 지역 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로 굉장히 계속 쭉 이어져 왔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 모든 토론자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분만 취약 지역은 분만만 취약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의료적 지원이 부족하고 그 외에 다른 의료적 영역에서도 굉장히 취약 지역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이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으로 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된다면 분만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통합적으로 어떻게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여러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격차와 건강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나백주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이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성과재생산 건강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의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임산부를 지원했던 거에서 그 외의 영역의 사람들을 그냥 대상을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이 산부인과 진료의 영역을 넓히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인구를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숫자를 조절하거나 인구의 질을 조절하거나 이런 국가주의적인 정책의 방식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성평등 수준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이 문제의 축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 세부적인 과제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성과재생산 건강과 권리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주심으로 해서 오늘 자리가 어떤 완성된 정책의 발표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같이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되게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신 교수님도 의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토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이 비교적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보건의 권리, 모의 권리가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 제36조 2항 3항뿐만 아니라 1항도 개정을 해서 양성의 평등의 기초안에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철저하게 고민을 하면서 1, 2, 3항에 함께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괄적 성교육을 기본 계획 안에 이제 그러니까 기본법 안에 담고 기본법 안에 담아서 성교육의 내용을 도대체 누가 담당하고 자격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체계화해서 추진할 것인지도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좋은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의 42쪽에 보면은 정부 접근권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근데 이것을 기본법 안에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을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뭐 시행령 정도로 위임을 해서 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행 법제 하에서도 실행 가능한 다양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내용이 있는데 입법만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현행 제도라도 잘 활용을 해서 부분적이나마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그 토론자 한 분께서 기본법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제 강조를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추진 체계를 좀 더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게 기본법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만약에 기본법을 제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성이라든가 업무 분장이라든가 뭐 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법의 특성이 이제 그대로 한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법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구 결론을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까지만 생각을 했지 이걸 정말 어떻게 구체화할 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주신 말씀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가능하면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 첫 번째 토론자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자보건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부터도 전면 개정을 하고 전면 개정을 하면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아니면은 좀 국민에게 다가가기 쉽게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명칭으로 전면 개정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 생각이고 제가 연구자로서 이 연구 용역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이제 1안과 2안을 이제 제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에 2안으로 모자보건법을 이제 완전히 축소를 하는 안을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만약에 가서 모자보건법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로 진화하면 그러면 이제 기본법이 필요 없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은 또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법의 이제 내용이 좀 더 이 행정적인 내용으로 체계라든가 추진 체계라든가 국가 목표라든가 이런 정도의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고 권리 부분은 이제 단일 법률에서 좀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발표자 분들께서도 또 제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유튜브로 계속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질문은 없고요. 의견 주신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재생산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에서 성재생산 관련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권리를 보장한다는 건 접근성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큰 2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사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모두를 위한 성재생산 권리를 이야기해보자 하는 주제로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많은 시민들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는 성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주제와 이것을 권리로서 어떻게 법제로 담아낼 것인가 보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두 가지 모두 기본적인 풍부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차 기본계획에 이러한 그 인권에 기반한 또 국제 인권 규범을 드디어 한국의 인구 정책에도 이제 포괄하는 것으로서 4차 기본계획에 담아지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또 여러 시민들의 요구, 니드가 잘 반영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하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회를 이끌어주신 조경혜 총장님, 발제자 토론자분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두를 위한 성재생산권 이야기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